백악관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조건에 안 맞춰주면 한국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이 이렇게 콧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국방장관 오스틴과 상무장관 레이몬도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까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CIA 경제 분석관으로서 정례 브리핑에 참석한 거였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군요. 설리번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꺼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스크린을 가리켰거든요. 화면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차트를 지배하고 있었죠. 54.2%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올라간 거지? 1년 전만 해도 40% 초반대였는데 말이에요. 설리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이 급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최첨단 3나노 공정에서는 사실상 독점 체제에 가깝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이 입을 열면서 한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삼성이 독점하면 국방부터 민간까지 미국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단언했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아이폰까지 모든 게 삼성 칩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상무장관 레이몬도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심 방산업체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반도체의 87%가 삼성 제품이라고 했어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들은 이미 기술 격차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였거든요. 만약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한다면 미국의 국방력과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중국과의 갈등이나 북한 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을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들이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현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CIA 국장 번스가 최근 정보 분석 결과 삼성이 중국과도 은밀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고고했어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첨단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국방장관이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기술이 결국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냐고 따졌습니다. 번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어요. 설리번이 마지막으로 핵심을 짚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삼성과 협력해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분석해온 경제 데이터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삼성의 성장세가 단순한 기업 성공이 아니라 지정학적 파워 시프트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삼성 관련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매출 증가율과 기술 특허 보유 현황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지도까지 모든 걸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제야 보이더군요. 우리가 놓친 거대한 그림이 말이에요. 삼성은 단순히 큰 기업이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패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저는 설리번으로부터 긴급 호출을 받았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텅 빈 백악관 복도를 걸으며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리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더군요. 들어오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열자 설리번이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두꺼운 검은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리번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마이클, 자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설리번이 봉투를 제 앞으로 밀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관세 협상을 이어가라고 말했어요. 한미 무역 대표부와 함께 서울로 가서 정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임무는 따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과 접촉해서 미국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비공식 합의를 가져오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한국 지도와 암호화된 지침서, 그리고 특별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신분증을 보니 제가 무역협상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더군요. 실제로는 CIA 분석관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상무부 소속인 것처럼 위장한 거였죠. 설리번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삼성의 핵심 인물들과 만나서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과연 삼성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이끌어내라고 당부했어요. 암호화된 지침서를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성향까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어요. 어떤 화제를 꺼내야 하고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CIA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설리번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임무는 절대 공식 기록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미국 정부는 모든 걸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지침서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삼성의 조직도부터 주요 의사결정 과정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특히 삼성전자 DS 부문 사장 박상철과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 정상윤이 핵심 인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접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짜여 있었어요. 설리번이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말 동안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연락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이었죠. 저는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외교적 협상인지 아니면 일종의 첩보 활동인지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임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침서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삼성에 대한 정보가 정말 방대했어요. 회사 내부 권력 구조부터 각 임원들의 개인적 취향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레스토랑을 선호하고 어떤 술을 마시는지까지 적혀 있더군요. 이 정도면 삼성 직원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주말 내내 저는 한국어 회화를 연습했습니다. 대학교 때 배운 한국어가 있었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기에는 부족했거든요. 특히 반도체 관련 전문 용어들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하지만 과연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후 2시였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정체가 들킬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무역협상 자문위원이라는 신분으로는 전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5년 전 마지막 방문 이후 서울은 더욱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시설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나라가 정말 우리를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첫 번째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한 호텔에 바였어요. 설리번이 준 지침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전략 담당 부사장 김성민과의 비공식 만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연한 만남처럼 꾸며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바에 들어서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정돈된 외모였는데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지침서에 있던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김성민이 맞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근처 자리에 앉아서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몇 분 뒤 김성민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에서 오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제 억양에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저는 준비된 대로 답했습니다. 무역 관련 일로 출장 왔다고 말했죠. 김성민이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삼성전자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도 미리 준비된 명함을 내밀었어요. 상무부 무역협상 자문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일반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경제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날씨 이야기 등등 말이죠. 김성민은 유창한 영어로 대화했는데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위스키를 주문하면서부터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번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 이슈는 어떻게 다뤄질 예정이냐고 말이죠.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답했어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민의 다음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미국이 진심을 원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위스키 잔을 돌리며 덧붙였어요. 우리는 이미 유럽과 중국 모두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직감했어요. 미국이 주도권을 준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김성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한국만의 기업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고 어느 나라와 협력하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봤어요. 삼성이 원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김성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었어요. 토지 제공부터 세제 혜택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말이죠. 둘째는 미국 정부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공급권이었습니다. 특히 국방 관련 사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한국 연구진의 미국 정착을 위한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김성민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이라는 걸 말이죠. 삼성이 미국에 요구하는 건 협력이 아니라 거의 항복에 가까운 조건들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김성민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미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비슷한 제안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협상이 아니라 조건부 구원 요청임을 깨달았어요. 미국이 삼성에게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김성민과 헤어지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김성민이 어제 저녁에 연락해서 실제 생산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거든요. 무역협상 자문위원이라는 제 신분으로는 당연히 관심을 보여야 할 일이었죠. 공장 입구에서 김성민을 만났는데 오늘은 어제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김성민이 소개해줬어요. 생산기술팀 상무 박정훈이라고 하더군요. 20년 넘게 반도체 제조 현장에서 일해온 베테랑이라고 설명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문인식, 홍채 스캔, 금속 탐지까지 공항보다도 더 철저했어요. 박정훈이 설명해주길 이곳은 국가기밀시설과 같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물건을 완벽하게 통제한다고 강조했어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준비 과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방진복을 입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하얀 옷을 입고 특수 마스크와 장갑까지 착용해야 했어요. 박정훈이 말하길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수백만 달러짜리 웨이퍼가 망가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클린룸 안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정도의 거대한 공간에 수십 대의 첨단 장비들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이 건물 한 채 크기만 한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정훈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3나노 EUV 생산 라인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 천여 개의 공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도는 항상 22도로 유지되고 습도도 1% 단위로 조절된다고 덧붙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EUV 장비였어요. 네덜란드에서 만든 기계인데 한 대 가격이 2억 달러라고 하더군요. 전 세계에서도 몇 대 없는 귀한 장비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장비가
20대 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어요. 장비값만 40억 달러가 넘는다는 뜻이었죠. 박정훈이 웨이퍼 하나를 들어서 보여줬어요. 직경 30cm 정도의 둥근 실리콘 판이었는데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이 하나에서 수백 개의 칩이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각 칩의 크기는 손톱보다도 작지만 그 안에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생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로봇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웨이퍼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인간의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 부분도 많았어요. 한 엔지니어가 현미경으로 웨이퍼를 검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김성민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 한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웨이퍼가 500장이라고 했습니다. 각 웨이퍼의 가치는 평균 1만 달러 정도라고 설명했어요. 즉, 하루에 500만 달러어치를 생산한다는 뜻이었죠. 1년이면 18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라인이 이 공장에만 10개가 넘게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의 인텔이나 마이크론이 아직 구식에 얽매이고 있을 때 삼성은 이미 3나노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어요.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훈이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구역을 보여줬어요. 이곳에서는 2나노, 심지어 1나노 공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백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었어요. 각자 전 세계 최고 대학에서 온 인재들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미국이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민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라고 하면서 미소를 지었거든요. 기흥 공장 견학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서초구 서삼성로로 향했어요. 김성민이 어제 저녁에 연락해서 공식적인 제안을 듣고 싶다면 내일 오후 2시에 본사로 오라고 했거든요.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43층짜리 유리 건물이 서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삼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1938년 대구에서 시작된 작은 상점이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어요. 김성민이 회의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정중한 태도였어요. 아마도 공식적인 미팅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3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김성민이 소개해줬습니다. DS 부문 사장 박상철,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 정상윤, 그리고 전략기획실 상무 이동길이었어요. 모두 삼성 내에서도 핵심 인물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철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이었는데 목소리도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삼성이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리 준비한 문서를 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문서 제목은 한미 반도체 전략적 파트너십 제안서였어요. 총 30페이지 분량이었는데 표지부터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고급 용지에 정교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삼성과 미국 국기가 함께 디자인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이 그래프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54%, 시스템 반도체도 27%로 세계 1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35% 성장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정상윤 부사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제시하는 조건은 크게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 내 초대형 공장 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 200억 달러 규모의 팹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군수 프로젝트 독점 공급권이었어요. 미국 국방부의 모든 반도체 조달을 삼성이 단독으로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시스템, 각종 미사일 등에 들어가는 모든 칩을 삼성이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대신 20년간 독점 계약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연구진의 미국 정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었어요. 삼성 소속 연구원과 그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우선 발급해주고 자녀 교육비와 정착비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총 5,000명 규모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건 협상 제안이 아니라 거의 요구서에 가까웠거든요. 미국이 삼성에게 모든 혜택을 다 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상철 사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 조건들이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삼성이 미국에 제공할 가치를 생각하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고 중국 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이동길 상무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미국 내에서 직접 고용할 인력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모두 고급 기술직이고 평균 연봉도 10만 달러 이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정상윤 부사장의 마지막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삼성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미국이 삼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제안서를 워싱턴에 보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뻔했습니다. 아마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안이 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안서를 받은 밤 저는 호텔방에서 암호화된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였는데 백악관 상황실에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설리번, 오스틴, 레이몬도의 얼굴이 보였는데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설리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보낸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삼성의 제안 내용이 정말 그게 전부냐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제안서 전체를 다시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200억 달러 투자, 토지 무상 제공, 10년간 세금 면제, 군수 프로젝트 독점권, 연구진 영주권 지원까지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전달했어요. 설명을 듣던 오스틴 국방장관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굴복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어요. 70년간 우리가 한국을 지켜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격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비웃었어요. 레이몬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과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10년간 법인세 면제는 미국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미국 기업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 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번스 CIA 국장이었어요. 군수 프로젝트 독점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외국 기업에게 미국의 핵심 국방 기술을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어요.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안보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설리번이 삼성의 요구는 거의 조공을 바치라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체면과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제안이라고 비판했어요.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면 미국이 한국의 속국이 되는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박해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없이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당장 대체제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는 얘기냐고 따졌습니다. 미국이 그 정도로 무력한 나라가 됐다는 건지 되물었어요. 인텔이나 마이크론 같은 자국 기업들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레이몬도가 이미 법안을 통해 520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몇 년만 더 기다리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삼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흥에서 본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중국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번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설리번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요구는 거절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미국은 무릎 꿇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압박을 가해보겠다고 덧붙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워싱턴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격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의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은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성민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국 정부의 답변이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봤어요. 독일 정부가 삼성과 대규모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삼성이 허세를 부린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미국이 거절하면 그들은 정말로 다른 곳으로 갈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의 거절 답변을 전달받은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 오후 저는 다시 삼성전자 본사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김성민이 아니라 박상철 사장이 직접 저를 만나자고 했거든요. 35층 사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박상철 사장의 표정이 지난번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인사도 간단히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박상철 사장이 책상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제목을 보니 미국 사업 재검토 계획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박상철 사장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삼성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재검토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말이에요. 박상철 사장이 서류를 넘기면서 설명해줬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공장 건설 계획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했어요. 대신 그 투자금을 유럽이나 동남아시아로 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재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물량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과의 계약도 재협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거의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조치였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삼성 반도체 없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특히 아이폰 같은 제품은 당장 생산이 중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상철 사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미 독일 정부와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베를린 근교에 150억 유로 규모의 메가팹을 건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파리 근교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20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중국 이야기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상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물론 기술 이전 조건도 없고 모든 혜택을 다 주겠다고 했대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어요. 삼성이 중국으로 가면 미국은 정말 끝장이었거든요. 중국이 삼성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 반도체 패권은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갈 게 뻔했습니다. 미국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박상철 사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어요. 독일과 중국에서 모두 빨리 답을 달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마음을 바꾼다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처음 제안한 그대로라고 못 박았어요.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장실을 나서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삼성이 정말로 떠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김성민을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순전히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급하게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삼성의 철수 계획과 유럽, 중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적었어요. 특히 이번 주 내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어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삼성 로고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보낸 긴급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한 지 6시간 만에 폭탄이 터졌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암호화된 긴급 통화가 걸려왔거든요. 설리번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장 화상회의에 접속하라고 다급하게 말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접속하니 백악관 상황실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도 모든 핵심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해 있었습니다. 얼굴들을 보니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특히 오스틴 국방장관은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질문했어요. 삼성이 정말로 미국을 떠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박상철 사장의 표정과 말투로 봐서는 진짜라고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증거도 많다고 덧붙였어요. 번스 CIA 국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젯밤 독일 총리가 이재용 부회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어요. 프랑스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어요. 오스틴 국방장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성이 빠지면 미국 국방이 멈춘다고 했어요. F-35 전투기 생산이 즉시 중단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각종 미사일과 레이더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어요. 당장 몇 달 내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퀄컴, 엔비디아, AMD 모두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어요. 재무부 차관이 급하게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GDP가 최소 2% 감소할 거라고 추정했어요. 일자리도 50만 개 이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설리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삼성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번스가 더 충격적인 정보를 추가했어요. 중국이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조건을 제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30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과 함께 모든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만약 삼성이 중국으로 가면 미국은 정말 끝장이라고 경고했어요. 오스틴이 마지막으로 군사적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굴욕이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체면보다는 실리를 택해야 할 때라고 인정했어요. 대통령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어요. 200억 달러 투자 지원, 10년간 세금 면제, 군수 프로젝트 독점권까지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담담하게 인정했어요. 설리번이 저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삼성 측에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전달하라고 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른 나라와 계약하지 말라고 간청하라고 덧붙였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게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을 봤거든요. 이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김성민에게 연락했어요. 긴급하게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전했어요. 김성민이 놀라면서도 예상했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이 시간 후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평소보다 밝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결국 저는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42층 스위트룸 앞에 서 있었어요. 오후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김성민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5명이 더 앉아 있었어요. 박상철 사장, 정상윤 부사장, 이동길 상무, 그리고 처음 보는 2명의 임원까지 말이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중요한 이사회라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상철 사장이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어요. 빠른 결정이었다고 하면서 의자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승리감이 역력히 보였어요. 자신들이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커튼은 모두 닫혀 있었고 시계는 새벽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두꺼운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한미 반도체 전략적 파트너십 최종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 정말 치밀하게 준비된 게 분명했어요. 정상윤 부사장이 계약서를 넘기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줬습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한 모든 조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200억 달러 투자 지원, 텍사스 오스틴 부지 무상 제공,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까지 말이죠. 심지어 추가로 연구개발비 50억 달러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수 프로젝트 독점 공급권 조항도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20년간 미국 국방부의 모든 반도체 조달을 삼성이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35, 이지스 시스템, 각종 미사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핵잠수 함용 칩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특혜였습니다. 한국 연구진 지원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5,000명의 삼성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우선 발급하고 자녀 교육비와 정착 지원금까지 미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총 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었어요. 이동길 상무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삼성은 즉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독일, 프랑스, 중국과 진행 중인 모든 논의를 끝내겠다는 것이었죠. 대신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과 생산 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보장했습니다. 계약서를 읽어가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투자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조약 수준이었거든요. 두 나라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정의하는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미국이 삼성에게 모든 걸 내주는 대신 반도체 공급을 보장받는 거래였어요. 박상철 사장이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계약은 절대적인 기밀이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언론이나 의회에 알려지면 양쪽 모두 곤란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이 내용을 알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표했어요. 정상윤 부사장이 서명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제가 미국 정부 대표로 가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박상철 사장이 삼성 대표로 서명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이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제가 서명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지시를 받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승인한 사안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새벽 2시 30분 드디어 서명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제 이름을 적으면서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박상철 사장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성민이 샴페인을 꺼내서 건배를 제안했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라 사실상 항복 문서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삼성 없이는 미국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호텔을 나서면서 김성민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이제 진짜 동맹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말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지 나흘이 지난 금요일 오전, 저는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무를 완료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성민의 번호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다급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하면서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벌써 비행기 탑승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하지만 김성민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공항 내 VIP 라운지에서 만났는데 김성민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노트북과 여러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바로 말했어요. 계약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갔다고 하더군요. 아직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몇몇 기자들이 정보를 입수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새어나갔을까요? 김성민이 노트북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제부 기자 사라 존슨이 어제 밤부터 삼성 관계자들에게 연락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계약 조건까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뉴욕타임스의 아시아 담당 기자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어요. 가장 심각한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습니다. 이미 기사 초안까지 완성해놓고 삼성과 미국 정부 양쪽에 확인 요청을 보낸 상태라고 했어요. 제목도 정해졌다고 하더군요. 미국, 삼성의 굴복, 전례 없는 특혜 제공,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성민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CNN에서도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고 경고했어요. 저는 급하게 워싱턴에 연락했습니다. 설리번의 비서에게 긴급 상황이라고 전했어요. 몇 분 후 설리번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백악관 언론팀이 새벽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설리번이 설명해주길 어제 밤부터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과 긴급 협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사들의 반응이 엇갈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했지만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CNN은 이미 촬영까지 마친 상태라서 막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성민이 옆에서 조급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 내용이 공개되면 한국에서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에서 정부가 미국에 굴욕적으로 굴복했다고 공격할 게 뻔하다고 걱정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후 1시쯤 설리번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백악관에서 언론사들과 최종 협상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조건부 엠바고에 합의했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 보도하면 국가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했다고 설명했어요. 대신 3개월 후에 정리된 프레임으로 보도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언론사들도 독점 취재 기회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위기는 넘겼다고 말하면서 긴장이 풀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 기간 동안 계약 이행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걸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비밀을 지켜내야 했고 계약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세상이 달라질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저는 설리번의 초대로 조지타운의 조용한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죠. 설리번이 와인을 주문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임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덕분에 미국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치하했습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던 걸 물어봤어요. 처음에 삼성을 그렇게 과소평가했던 이유가 뭔지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진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설리범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만했다고 인정했어요. 삼성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나라였는데 어느새 역전되어 버렸다고 말했어요. 설리번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삼성의 기술 혁신 속도가 무서웠다고 회상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반도체 기술도 급격히 발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사이에 그들은 쉴 새 없이 달려왔다는 것이었죠. 저는 또 다른 궁금증을 표했어요. 삼성의 협상 전략이 어떻게 그렇게 치밀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약점을 모두 꿰뚫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설리번이 씁쓸하게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5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고 했어요.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글로벌 전략을 완전히 바꾸면서부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는 것이었어요. 메인 요리가 나오면서 설리번이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신도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나올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설리번에게 물어봤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말이죠. 설리번이 잠시 와인잔을 돌리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70년간 지속된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는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설리번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상주 연락관을 파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맡아주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그건 사실상 주한 대사관 내에 삼성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최전선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설리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미국도 배워야 할 때라고 말했거든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혁신 문화와 속도감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없는 다극화된 세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서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기술 경쟁력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몇 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세워질 거대한 삼성 공장, 그곳에서 일하게 될 수만 명의 미국인들,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미국의 모습을 말이에요. 어쩌면 이번 굴욕이 미국에게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삼성 미국 공장 기공식 현장에 서 있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삼성전자 북미 총괄 박상현 상무가 제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박상현 상무가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다고 하면서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미국 기술을 배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입장이 됐다고 감격스러워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말이에요. 박상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 민족의 교육열과 끈기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70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어낸 저력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진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회상했어요. 박상무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자신은 1980년대 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당시만 해도 선배들이 모두 미국 유학을 꿈꿨다고 회상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성지 같은 곳이었고 한국은 따라잡기에 급급했다고 말했어요. 자신도 20대 때는 언젠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메모리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는 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한국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다는 겁니다. 밤새워 연구하고 개발하던 그 시절이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자부했어요. 박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가 반도체 산업에 딱 맞았다고 분석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공장, 1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하나 되어 장기적 비전으로 투자해온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라고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학생들이 오히려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박상무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 자신이 처음 미국 출장을 왔을 때는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회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삼성이라고 하면 모두 경외감을 표한다고 뿌듯해했습니다. 실제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삼성 입사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기술력으로는 이미 지휘 수준에 도달했고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면에서 선진국 중 상위권에 진입할 거라고 자신했어요. 특히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 K-테크놀로지로 확산되고 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손자가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자랑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대화를 마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상무와의 대화는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 역정을 통해 한국 전체의 성장 과정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첫 삽을 뜨는 행사였거든요. 주변에는 수천 명의 관계자들과 언론진이 몰려와 있었어요. 무대 위에는 미국과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삼성 로고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한국에서 날아와 참석했어요. 6개월 전 서울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파트너로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제조업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언했어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200억 달러 투자와 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윈윈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답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미국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어요. 70년간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이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기공식이 끝나고 공장 부지를 둘러보면서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축구장 200개를 합친 크기의 부지에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클린룸만 해도 서울 기흥 공장보다 2배 이상 클 계획이라고 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될 거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행사가 있었어요. 텍사스 주지사부터 오스틴 시장까지 모든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수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소식에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질문했어요. 정말로 약속한 대로
고임금 일자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삼성 미국 법인 사장 김준혁이 답변했어요. 평균 연봉 12만 달러 이상의 고급 기술직을 5만 개 이상 창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 협력해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어요.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공식 만찬이 열렸어요. 오벌 오피스에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1대1 회담을 가진 후였습니다. 만찬장에는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6개월 전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통령이 건배사를 했어요. 삼성과의 파트너십이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안정되면서 국방력도 강화됐다고 강조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애플, 퀄컴, 엔비디아 모두 삼성의 안정적인 공급 덕분에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이재용 부회장도 답사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삼성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연구 인력과 기술을 접목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만찬이 끝나고 저는 설리번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산책했어요. 그가 소감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당시에는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협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다고 인정했어요. 특히 다른 나라와의 협력에서 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밤하늘을 보면서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어요. 정말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변화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충돌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상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보고서에 쓴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한국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대신 협력하며 더 강해졌다고 적었거든요. 미국의 미래는 이제 삼성과 함께 나아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예측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백악관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어느 한 나라가 모든 걸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상호 의존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서 있었어요.